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10월의 첫날이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 즐거운 금요일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제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네네. 일부러 슬래시를 쳐놨습니다. 발음을 틀릴까 봐요.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바뀐 이름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제 형사뿐만 아니라 법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난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불법 체류 또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까지 저희들이 넓혀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저희 회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책연구원으로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본업인 래퍼보다 국회의원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그리고 사건 사고로도 유명한 장용준 씨, 활동명은 노엘이죠. 어제 저녁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음주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서 추가 혐의까지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래퍼 장윤준 씨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고 당일에는 장 씨가 만취 상태라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되었지만 바로 어제 장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경찰은 장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했고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폭행당한 피해 경찰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와 상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렇게 보시죠. 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동시에 입건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측정 불응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서 술 주문 내역 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술의 종류와 양, 성별, 체중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데 그 증명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운전을 동시에 입건해 처벌한다면 사실상 이중처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을 당한 경찰로부터 진단서는 제출받은 상태인데 이 진단을 토대로 공무집행 방해 외에 상해죄는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모셔고서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는 음주운전도 추가로 이제 기소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어서 여쭤봤고 또 이제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셔서 그 사건 발생 시점으로 한번 가보죠. 승 의원님. 네네. 현행범 체포 이후에 구속을 시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거 부모 찬스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사실관계를 좀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세게 인정이 된다면 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중죄가 성립될 여지도 보이는데요. 경찰도 지금은 구속영장 신청하겠다 하고 있는데 당일 귀가 조치를 좀 한정해 보면 이게 좀 부당하다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상황을 파악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그 사건을 살펴보는 거고, 당시에 경찰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만취 상태라서 진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음주운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또 음주운전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사실 이때도 노엘 씨 단 이렇게 접촉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그 사고가 조금 더 강력한 사고였다면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나 신체가 다칠 수도 있는 환경이라면 또 국가 공권력이 우리 도로교통법 44조 2에 따라서 당연히 음주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분명히 그게 응해야 된다라고 조문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건 국민의 수인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불응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죄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굉장히 나쁘다라는 말씀. 또 공무원에게 그러한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가 무면하는 걸 알면서도 무면허도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현행범 체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동안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48시간 동안 이 노엘 씨가 음주에서 좀 이렇게 깨어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적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체포 48시간 후에 석방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음주 대치에서 그냥 단순히 석방했다? 저는 음주운전을 대하는 경찰의 의식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48시간 동안 좀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진술을 받고 그리고 석방해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구속영장 청구야 그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경찰이 조금 더 잘 좀 들여다봤으면 이런 음주 대치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단순하게 석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주했는 사람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진술을 아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지 그러니까 초기에 진술을 받는 게 중요한데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내줬다는데 혹시 만약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경찰이 이 정도로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라고 봤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법정에서 노엘 씨 변호인이면 이 블랙아웃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는 뭐 분명하기 때문에 48시간 안에서 진술 가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술을 받았으면 좀 최소한 어땠을까. 구속영장 청구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 관련된 제도인데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의문인데요. 네네.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형량이 무겁습니다. 네네. 이미 무거운데 네네.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오히려 유리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먼저 팩트 체크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또는 0.08%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음주 측정 거부보다도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그게 더 높으네요. 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이른바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당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개정했죠. 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만취 상태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은 법정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장씨에게 적용될 법정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응했든 응하지 않았든 모두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 씨의 사건은 좀 논외로 한다 보더라도 지금 약간 입법 사이에서의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승 의원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로교통법의 44조 2항에 분명히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는 그게 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음주라는 게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살인에 가까운 예비 행위 혹은 실행의 착수, 살인 미수 정도의 행위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제 친구도 퇴근하는 길에 음주 사고로 유명을 좀 달리했던 경험도 있고 이게 사실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규칙 사유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라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2보다 하한이 낮다는 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하는 정당한 국가가 위법한 행위는 당연히 정당 방위를 할 수도 있고 제한을 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공권력에 대항하거나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정이라든가 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형이 좀 없으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뒤에 벌금형이 나와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는 형량도 조금 올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좀 삭제되는 방향으로 입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용준 씨 음주 측정 거부 논란 이외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사고 직후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네네.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거의 이런 거였는데 사고를 냈어요. 네네. 사고를 냈는데 그 근처에 편의점 달려간 거죠. 네네. 뭐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주를 들이켜 마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 A 씨가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경에 강남역 인근에서 페달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A 씨가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운 뒤에 편의점으로 도주했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곧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A 씨를 검거합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칠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소주를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예. 경찰에게 술은 방금 마신 것이고 사고를 낼 당시에는 취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부인할 취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이 40대 남성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아마 음주 측정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 후에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 음주 30에서 90분 정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이르게 되는데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그 측정 당시와 운전 당시의 시간이 상당히 밀접해 있다면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 경향입니다. 예. 즉 이 사건에서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음주 측정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이분의 음주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당시 측정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죠. 측정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지 못했지만 예.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상황이고 이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이런 일도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겠죠. 음주운전이.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뭔가 체포가 되거나 사고 났을 때 뭔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근처에 가 술을 마신다는 것들이 더 큰 뭐 범죄 의무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대법원에 많은 어떤 그 레포트를 했었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너무 오래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양리생동학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체중,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몸무게면 그 사람의 음주 측정량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음주를 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은 CCTV도 많잖아요. 이전에 이 사람이 동선을 확인해서 그 전에 노엘 씨도 좀 그런데 그 전에 음주했던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내용이 사실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지 그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입증을 하면 저희들이 그 음주를 했을 때 금지되는 수치가 0.03이거든요. 예. 사실 0.03이라는 거는 소주를 최소한 반잔 이상만 마시고 한 잔 이상만 마셔도 성인인 경우에는 충분히 0.03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입증을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그 혐의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이 좀 촘촘하게 검토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안 되지만 이걸 무마하겠다고 뭐 거부하고 뛰어가고 정말 가중처벌 감옥 가는 지름길, 실형을 받는 지름길이고요. 네, 맞습니다. 장용진 사건 여기까지 하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참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사건의 정말 원인이 층간소음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또 사건의 전말 좀 전해주실까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경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 서너 달 전 구입한 호신용으로 산 흉기로
B 씨 부부를 찔러 살해하고 B 씨 부인의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예. 당시 B 씨 부부의 10대 딸 2명은 작은 방에 있어서 화를 면했는데 A 씨는 범행 직후에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이나 약물 등이 복용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부부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B 씨 부인의 부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데요. 이게 참 뭐 돌아가신 분도 너무 슬픈 거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건이 참 참혹하고 안타까운데 승현님 어떠십니까? 이거 사건을 현재 언론에서는 층간 소음 참극으로 불리지만 실제 이웃들의 증언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사실 층간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해 그러니까 소음을 낸 사람의 귀책 사유를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예.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냈을까? 그럼 위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나 밑에서 이야기했으면 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게 보여요. 예.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가 하면 사실 지인들은 위에서 이제 그 밑에서 층간소음이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매트를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매트를 깔고 약간 조심스럽게 걸면 거의 층간소음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부들 제가 알기로는 한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자영업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밤 10시까지요. 예, 밤 10시까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오면 굉장히 이렇게 튀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당연히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조심스럽게 샤워만 하더라도 밑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다라고 나오니 사실 샤워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수인 한도 범위 내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면 과연 위층에 계시는 분이 그만큼의 귀책 사유가 있을까? 정말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소음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런 어떤 소음을 내지는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층간소음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예. 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경찰이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해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체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네. 사건 자체에서 조금 떨어져서 네네. 뭐 층간소음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네. 층간소음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리나라 정책 과제가 된 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도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나 규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대다수 국민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예. 인근소란의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마저도 이 소음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소음 문제 해결 방식보다 상당히 무뎌진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독일의 경우에는 질서위반법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최고 5,000유로 우리 돈 약 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국도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2번 이상 소음을 야기할 시에는 1,000파운드 우리 돈 약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란죄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쨌든 이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한 부담이나 처벌 이런 것들로 일단 제도가 구성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좀 구조적인 측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승현님 어떠신가요? 이게 좀 현실적인 해법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 앵커가 하시는 프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면 참 정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해와 소통과 배려가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층간소음의 가장 큰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좀 우리가 옛날 형태의 이렇게 마인샤프트라 그래서 어떤 그 1차원적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라떼는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반상회 같은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접촉면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참치 캔이라도 하나 싹 다 들고 가서 좀 이렇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매트도 이렇게 깔았다. 좀 이해 좀 해달라.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더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건축물을 만들 때 분명히 층간소음이 제대로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건축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인 해법. 층간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 당사자 간 대면 자체를 막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좀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임시조치 일환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범죄 유형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알고 있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면 자체를 막고 대면했을 때는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대면을 시도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대면 자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처분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와 같은 근거가 적어도 마련되어야 층간소음 시비로 인해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좀 분리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위원님, 박성배 변호사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